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6일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민주당에선 182명, 국민의힘에선 244명이 공천을 신청했는데요. 심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공천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천 신청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후보자 공모 결과 총 182명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 28명, 광역의원 59명, 기초의원 95명 등입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광역과 기초의원 경선은 당원 경선을 원칙으로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총 244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50명, 광역의원 72명, 기초의원 122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앙공천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서류와 면접 등 적격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17일 치러질 공직후보 역량 강화 시험 결과와 관할 당협위원장 의견,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해 단수 후보를 공천하거나 경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인천시장 공천을 신청하며 사실상 선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중에 사퇴하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선다는 구상인데요. 박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현안에 대해 되돌아갈 수 없다며 재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마감된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 가운데 인천시장에 등록을 마친 후보는 박남춘 시장이 유일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송영길 전 당대표를 포함해 6명이 몰린 데 반해 인천은 박 시장만 신청한 겁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마지막 실국장 회의를 주재했다며 이달 중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공약 이행 종합평가에서 SA 등급, 지자체 경쟁력 평가에서 특권 역시 1위를 차지했다며 4년 임기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SNS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예비 후보들의 공세에도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은 대책 없이 2025년 종료만 외친다고 비판하는 분이 계신데 2015년 민선 6기가 잘못 기운 4자 합의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민선 7기의 노력을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되돌아갈 수 없다며 그래서 오늘도 전진하고자 하고 반드시 끝내겠다는 각오를 다진다는 말로 재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달 중하순쯤 선거운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상대 후보가 정해지는 시점에 시장직 직무 정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23일 전에 시도지사 공천을 확정한다는 계획인 만큼 그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4명이 인천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었죠. 이 가운데 심재돈 예비 후보는 컷오프됐는데요. 지난주에 유정복, 이학재 두 예비 후보의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등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안상수 예비 후보를 만나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각오 등을 들어봤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누가 뛰나 인천시장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안상수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은 제3대 또 4대 인천시장을 지내셨고 이후 국회에서도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인천시장에 다시 도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이곳은 소래습지공원으로 제가 인천시장을 때 조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장이 되면 이것을 국가 생태공원으로 해서 순천만과 같은 아주 좋은 이런 휴식처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에 시장이 돼서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키고 인천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6,400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이런 인천의 인프라를 건설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는 별로 진전된 게 없어서 이거는 안상수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해서 인천의 원도심을 재창조해야지 인천이 균형 발전해서 국제적인 도시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후보님이 이번에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원도심 발전이었잖아요. 예. 이 당선이 되시면 더 나은 원도심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좀 공약들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인천은 제가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를 개발을 해서 아주 국제도시가 됐는데 원도심은 옛날 그대로예요. 부평, 서구, 중구, 동구, 남동, 계양 이런 데는 뭐 옛날 3, 40년 전에 그대로 돼 있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재창조하지 않으면 인천의 균형 발전이 안 되고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국제적인 도시에 산다는 그런 느낌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원도심의 한 대여섯 개 지역을 미니 송도와 같은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가정오거리 지금은 루원시티로 제가 이름을 지어놨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연안부두까지 고속도로가 있죠. 여기를 일반 도로화했습니다. 이 지역의 양편에 테헤란로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주상복합 혹은 오피스텔을 로변에 세워놓고 거기에 현 주민들과 2030들한테 1,000만 원대 아파트를 제공을 하고 그 옆에 있는 공장들은 업주들과 협의해서 고도화 사업을 하든지 또 일부 지역은 2030들한테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여기에 마침 공공용지가 한 30만 평 있어서 가능하고요. 예를 또 하나 들면 승기천변에 서울의 그 청계천과 같은 그런 분위기의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 옆에 9월 2지구라고 한 60만 평 정도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송도와 같은 도시로 해서 연계 발전시키면은 이게 아주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또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 공약사항에 보시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인 공약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원도심 발전뿐만 아니라 송도와 청라 또 영종 국제도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송도는 국제 교육 지금 뭐 외국 대학들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만 연세대 캠퍼스 또 국제화 캠퍼스 그리고 인천대학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 유엔 본부들도 많이 와 있죠. 유엔 본부의 그 산하기관들이 한 10대 개 와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국제 교육 도시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 단지가 돼 있죠.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세계의 많은 바이오 산업 관련된 회사들이 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청라지구는 K컬처 그리고 의료 복합 단지를 만들겠다. 국제 의료를 해서 우리 의료 산업이 발전되고 또 서비스 산업에 연결되는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영종도는 역시 이제 공항 도시니까 MRO 단지를 비롯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에 대비해서 레저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추가를 시킨다면은 강화에 연육교로 연결을 해서 강화의 남단에 있는 논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도 역시 바이오 산업과 또 관광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도심 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공약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만 4명의 후보가 지금 출사표를 던졌어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 보이는데 후보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을 해본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송도, 청라, 영종도, 인천 대교 또 아시안게임 유치해서 검단 신도시도 건설하고 또 거기서부터 2호선 지하철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님들이 뭐 행정은 잘 하셨는데 이런 개발 사업을 잘 못했어요. 지금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의 리더십, 저는 이 개발과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세계적인 도시, 세계적인 그러한 그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열정을 다 쏟아서 인천의 80%가 사는 원도심을 재창조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다. 따라서 다른 분들은 다른 기회의 시장을 하시고 저한테 이번에 시장을 맡겨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방선거 누가 뛰나 오늘은 국민의힘 안상수 예비후보와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후보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군을 살펴봅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 가운데 전현직 구청장과 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업지역이 많은 데다 수도권 매립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먼저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선 이재현 서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 청장은 환경 개선과 지역 화폐인 서로임 활성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선 강남규 서구의원과 권상기 한국건설기계공업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출사표가 잇따랐습니다. 초대 서구청장인 권중강 씨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27년 만에 다시 서구청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4대 서구의원과 5대 인천시 의원을 지낸 윤지상, 5대 6대 서구의원을 지낸 홍순목, 7대 서구의원인 공정숙, 전 서구갑 당협위원장 송영우 씨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강범석 전 서구청장과 최석정 전 인천시 의원이 서구청장에 도전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전현직 구청장과 구의원, 시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연속 보도하는 비우미 경제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유팩 같은 종이팩을 분리수거할 때 어디에 버리시나요? 보통 종이류와 함께 버리실 텐데요. 하지만 종이팩은 종이와 다릅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선 따로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데다 시민들의 인식도 부족해 재활용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입니다. 주민들이 가정에서 내다버린 재활용품이 가득합니다. 종이류를 살펴보니 일반 종이와 우유팩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포대에도 뒤섞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유팩 같은 거는 보통은 이렇게 종이류에 같이 버려져요? 예, 이렇게 같이 버려. 분리가 안 됩니다. 대부분 한 반은 안 돼요. 주민들이 그게 의식을 안 해. 다른 아파트 분리수거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신문부터 각종 박스와 파지, 우유팩이 함께 버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우유팩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유팩은 100% 천연 펄프 소재이기 때문에 고급 화장지 등으로 재생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분리수거함이 없다 보니 제대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상당량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팩 재활용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5.7%에서 2019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15.8%에 그쳤습니다. 별도의 분리배출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종이와 종이팩은 재질 자체가 달라서 이 분리 배출 체계가 달라야 되는데 그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종이팩이 종이로 분류가 되고 그대로 재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종이팩과 종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종이팩 분리배출 시민인식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응답자 1,001명 중 50.5%는 종이팩류를 종이와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또 거주하는 곳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다는 대답이 62.5%에 달했습니다. 종이와 종이팩이 별도의 재활용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다 보니 별도 분리배출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사실 잘 안내가 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내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와 그리고 생산자가 그에 따른 안내를 여러 가지로 잘 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소중한 자원이지만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며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유팩 등의 종이팩은 잘만 재활용하면 질 좋은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리배출 방법이 마련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종이와 종이팩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 팩과 멸균 팩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어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한 기기. 빈 우유팩을 넣자 스마트폰 앱에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 포인트는 우유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인데 우유팩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이 기기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투입해 주세요. 이 우유팩 등의 종이팩은 고품질의 펄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모아 재활용하면 고급 화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일반 종이와 섞어 내놓는 등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대부분 태워지거나 폐기물이 돼버립니다. 소중한 자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종이팩 원료가 되는 펄프가 굉장히 고급 티슈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활용 품질로서 고급 원료가 되는 제품이고 그런 만큼 종이팩을 따로 모으기 위한 여러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건 우유팩을 모아 특정 장소에 가져다 주면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동주민센터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고 아이쿱 생협 등 민간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팩을 40개 정도 깨끗이 씻어서 펼쳐 오시면 이제 휴지 하나랑 롤 휴지 하나랑 교환해 드리는 캠페인입니다. 한 번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모은 종이팩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한 시민단체가 마련했습니다. 지금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센터나 생협 이런 데서 이제 별도로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이제 지도에 표시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어디에 가서 이 종이팩을 모아서 가면 이거를 받아준다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종이팩을 분리배출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일반 팩과 멸균 팩을 나누어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을 한데 모아 내놓게 되면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수거업체에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인력 등 한계가 있습니다. 네, 멸균팩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코팅을 해리하는 또 다른 공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멸균팩과 일반 팩은 별도로 또 분리를 해서 배출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꼭 필요합니다. 또 수거함은 일반 팩과 멸균 팩으로 나눠 배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 역시 뒷받침돼야 소중한 자원이 되는 종이팩을 더 많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제2매립장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옆 1매립장에 이미 36홀 드림파크 골프장이 운영 중인데요. 공사가 골프장을 짓겠다는 이유가 뭔지 배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8천만 톤을 매립한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 연면적 378만 제곱미터, 축구장 530개 넓입니다. 매립 종료 후 안정화 기간 5년이 지난 2024년 복토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 예산 8억 3,600만 원을 추경해 편성한 매립지 공사는 복토 후 2매립장 활용 방안으로 36홀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년간 그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수익 사업이 없는 사업을 하게 되면 사후 관리비가 부족해가지고 일단 3개 시도에서 별도 수익 그 사후 관리비를
각출을 해야 돼요. 그걸 대비해서 이제 수익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그 2메리장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공사는 2013년부터 인근 1매립장에 36홀 규모의 드림파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 후 9년 동안 수입은 1,402억 원, 이 가운데 169억 원은 주민 지원 사업에 썼습니다. 공사는 기존 드림파크 골프장에 넘치는 수요를 고려했을 때 제2매립장 골프장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생태형 무농약 골프장으로 조성되는 이매립장의 골프장 명칭은 선셋파크 골프장. 공사는 이달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이매립장 골프장 조성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제2매립장을 생태공원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단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그에 앞서서 사전훈련을 위해 미국의 핵추진 항모가 4년 5개월 만에 동해안으로 진입했는데요. 인천 지역 시민단체는 제2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상처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군사연습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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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을 든 시민들이 시청 앞에 섰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 양국은 12일부터 사전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의 핵추진 항모가 동해안에 진입했는데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17년 11월에 당시에 북과 미국이 핵전쟁 위협을 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항공모함이 동해안에 출몰했었는데 4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미국의 항모가 바로 우리 동해안으로 진입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접경 지역이 있는 인천에선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은 한미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군사훈련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해 5도에 살고 계시는 인천 주민들은 이러한 정세가 조금씩 변할 때마다 굉장히 큰 불편함과 더불어서 불안함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다. 인천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 나아가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 지역 연대를 포함한 인천 시민사회 5개 연합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상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달 질병관리청이 공모한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에서 인천이 탈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내년에는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과 제주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제는 인천을 대표하는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가 감염병 관리 시설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017년 호남권을 시작으로 2020년 충청권과 경남권, 지난해 경북권에 이어 올해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인천은 초기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3천억 원 투자 계획을 밝힌 분당 서울대병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서울대병원에는 국비 450억 원이 투입돼 독립적 감염병동 설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인구, 생활권, 지역 감염 특성 등을 고려해 영남권을 경남권과 경북권으로 나눴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4개 지역을 묶은 수도권과 경북권을 비교해 봤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경북권에 비해 5배 이상 많고 면적은 1.4배 더 넓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추가 공모를 한다면 제주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공모에 대비해 국공립병원이 없는 인천에선
가천대 길병원이나 인하대 병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보하려면 인하대 병원이나 길병원이 나서줘야 합니다. 그 두 개 병원이 나서서 그중에 한 병원이라도 인천 의료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 나서줘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되면 건축비 400억 정도는 정부가 지원해 주지만 병원 측이 1,500평에서 2,000평 정도의 부지를 따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수도권 2개소 설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인천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합니다. 공중보건 위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교민들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신종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되게 중요한 경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제주에는 반드시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하고 인천이 공동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소상공인 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인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담배 판매점 거리 기준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선 인천만 여전히 기존 50m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서구가 처음으로 기준을 100m로 늘렸는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다른 지자체들도 거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 가정동의 한 골목입니다. 편의점이 있고 그 대각선 맞은편에 슈퍼마켓이 보입니다. 모두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인데 두 가게 사이의 직선 거리는 50m가 겨우 넘습니다. 그럼 이 골목에만 이런 담배 소매점이 몇 곳이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150여 미터를 걸어왔는데요. 보신 것처럼 편의점 2곳과 슈퍼마켓 1곳 등 총 3곳의 담배 소매점이 밀집해 있습니다. 전국 편의점협회 조사를 보면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습니다. 담배 판매권이 편의점 입점과 직결되는 겁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담배를 파는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8년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늘렸고 경기도도 절반이 넘는 자치구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선 여전히 과당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서구가 처음으로 강화된 규정을 시행했고 다른 기초지자체는 시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어떤 그런 공익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가 돼서 이거는 소상공인들을 좀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좀 과다 경쟁을 좀 피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담배 소매인 거리 기준 강화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간의 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만 하지 사실은 이런 최소한의 단위부터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담배권이 그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해줘야 돼요.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서울의 주요 3사 편의점 가맹점 수는 1.1% 증가한 데 반해 인천은 그 6배가 넘는 6.7%가 늘었습니다. 인천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당의 담배 소매인 거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구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 애관극장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 애관극장의 공공매입을 추진한 지 1년이 됐는데요. 시민사회가 공공모금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무 협약과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관극장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인 애사모는 지난해 5월 인천시에 애관극장 공공매입을 제안했습니다. 애관극장이 갖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감안해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인천시는 즉각 화답했습니다. 공식적인 매입 의사를 밝히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감정평가와 연구 용역 등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공공매입 절차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앞서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그동안 여러 차례 개보수가 이뤄지면서 극장의 건축사적 가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공공매입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애사모 회원들은 현재 시민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첫 바자회를 시작으로 경매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인데 조만간 인천 영상위원회를 통한 정식 모금도 시작합니다. 또 여러 시민들이 또 자원봉사도 나서주시고 하면서 기대한 것보다 이상 많이 한 뭐 수익금만 250만 원 정도 일단 수익도 얻었고요. 영상위원회가 이제 대행해서 이제 시민 기금 모집을 시작하고 하는 것도 좀 지켜보면서 올해 안에는 좀 결정이 나도록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고요. 반면 인천시는 매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애관극장 보존이란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공공매입이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면서도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와 애관극장, 애사모 단체가 이달 18일 인천시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또 25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열고 애관극장 문제와 인천영상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데 중단됐던 공공매입 논의가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교원들을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시행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요. 교육 현장에선 이 같은 제도가 오히려 교육 현장의 갈등을 일으킨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육 공동체 파괴하는 차등 성과급 즉각 폐지하라! 폐지하라! 교육의 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해서 교사들을 3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차등 성과급제.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해 교직사회의 사기를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교육부가 시행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100년지 대결하는 교육의 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가? 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도 없는 교무 업무량과 주관적 업무 권란도 등을 기준으로 교사들을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각 30%, 50%, 20%로 강제 배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가? 코로나19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학생 10만 명, 교원 1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 교사 본인 업무는 물론 확진 교사의 보강 수업에다 방역 지원까지 맞는 현실에서 차등 성과급제가 경쟁을 부추겨 갈등만 초래한다는 겁니다. 갈등을 조장시키고 이 성과급이 사계 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데 사계 진작은커녕 사계 저하돼서 정교조 인천 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현재까지 30개교 705명의 교사가 성과급 균등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정교조 인천 지부가 인천시 교육청과 체결한 단체 협약에는 양측이 차등 교원 성과급 폐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교조 인천 지부는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고 전면 수당화하는 한편 교육청에 성과급 균등 분배 징계 문구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지난해에만 2,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8명이 숨졌고 3,200여 명이 다쳤는데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음주운전. 오늘 슬기로운 교통생활에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부간선도로에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시속 180km로 폭주를 이어가다 계속된 경찰 추격에 다급해진 운전자. 급기야 지하차도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내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음주 측정에도 불응한 운전자. 알고 보니 앞서 음주운전을 2번이나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갈팡질팡 갈짓자 운전을 이어갑니다. 이미 경찰에게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들어간 상황. 주요 지점에 배치돼 있던 순찰차가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안내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차량. 급기야 빨간불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을 하고 도주합니다. 위험한 고개 운전은 다행히도 경찰의 검거로 끝이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초 신월 여의지하도로에서는 나는 물론이고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형 세단 차량이 속도를 늦추고 슬며시 안전지대를 거쳐 지나가며 방향을 틀어 유턴합니다. 갑작스런 역주행을 한 겁니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SUV 차량은 역주행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버립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 역주행한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살인사건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결과는 같습니다. 형사처벌이 다르고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에 따라서 많이 차별을 두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그런 결과는 같기 때문에 제발 음주운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 운영 시간이 단축되면서 예년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날이 풀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마저 느슨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교통생활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에 대해 짚어볼까 합니다.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19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이후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0.03%, 취소 기준은 0.08%입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면허 취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의 기간도 최소 1년에서 5년까지로 늘어납니다. 형사처분 기준도 강화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는 2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나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를 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데 상해에 이르렀다. 그러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임이 있는 날엔 차를 집에 두고 불가피하게 차를 갖고 갔다면 대리운전을 꼭 이용하는 것. 전날 만취 상태였다면 출근길 운전도 자제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작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발 음주운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게 된다면 운전자뿐 아니라 조수석에 함께 탄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먹었다면 절대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나는 물론 나의 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기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알수록 건강 시간입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에 대한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죠. 이런 과로사,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평소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한순간 찾아오는 과로사와 과로사 고위험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과로사는 말 그대로 일을 지나치게 하거나 무리하는 등 과로로 인해 병이 생기거나 악화돼 갑자기 숨지는 걸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상 재해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죠. 또 지난 5년 동안 공무상 숨진 공무원 가운데 과로사를 인정받은 경우가 30% 넘게 차지했는데요. 과로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과로사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질환이 있다면 과로사를 신경 써야겠죠. 혈관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과 관련되어서 혈관들이 미치고 있는 주요 장기들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생명과 되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급성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로사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과로사 고위험군으로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것들이 이제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흡연 또는 비만,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 부분도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도 신경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다만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일 경우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의 긴장도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의 긴장도가 함께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혈관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혈관이 지배하고 있는 주요 장기들이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게 뇌와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긴장도를 올리게 되고 혈관에 영향을 주어서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이런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과로사 고위험군인지 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등을 알아야 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일부 과로사 고위험군에 대해 건강검진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정확히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한순간 찾아오는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여유와 심리적인 평안을 스스로 찾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과로사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알수록 건강,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같은 종이라도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는 사실, 바로 종이팩 이야기인데요. 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관리하면 폐기되는 양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부터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